어서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 같은 거지가 기어들어와!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그것이 30년 만에 만난 내 아버지 한도준 회장이 제게 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왕의 성처럼 느껴지는 한도준 그룹 본사.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찬바람이 낡은 점퍼의 찢어진 솔기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닳고 다른 작은 물건을 매만졌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한 잠금 장치, 손때 묻은 플라스틱. 30년 전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름표, 병원 팔찌였습니다. 이걸 돌려주러, 아니, 이걸로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값비싼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구멍난 운동화 밑창을 뚫고 발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공기 중에 분사되는 고급 방향제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제 주변만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장을 빼입은 경비원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용무가 없으시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한도준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참아라. 아직 때가 아니야. 오늘의 나는 그저 초라한 방문객일 뿐이니까.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로비 안쪽에서 소란을 들었는지 여러 명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카리스마까지. 신문과 뉴스에서 수백 번도 더 본 얼굴. 제 아버지 한도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회장님, 이 사람이 무작정 회장님을 뵙겠다고 해서. 나를!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알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핏줄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들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귀찮고 불쾌한 이물질을 보는 듯한 경멸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버린 아들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이 바로 당신이 만든 내 30년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경비원에게 턱짓을 하자 육중한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려나는 순간 저는 주머니에 있던 낡은 병원 팔찌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낡은 플라스틱 조각. 그 위에는 희미하게 산모 박미숙, 남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도준 회장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리는 것을.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저 더러운 쓰레기! 당장 치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섰고 저는 짐짝처럼 로비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찍고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라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쓰레기가 당신의 전부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는 제왕의 성처럼 보였던 곳이 이제는 곧 무너질 모래성처럼 보였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에게 가장 깊은 경멸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팔찌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오늘 밤 한도준 회장은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집무실 깊숙한 금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겠죠. 그 안에는 30년간 그가 간직해온 또 하나의 병원 팔찌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제가 오늘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한 쌍의 팔찌가 말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아버지? 그 불안은 이제 시작입니다. 30년의 빚을 받으러 제가 왔으니까요. 내일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도준 그룹 40층 이사회 회의실에 무겁고 거대한 문이 제 앞에서 열렸고 저는 수십 명의 이사들이 보내는 경멸과 의아함이 뒤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저를 쓰레기 취급했던 한도준 회장이 상석에서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경비들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이놈을 끌어내.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뒤를 따라 들어온 백발의 고문 변호사가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회의실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한도준 회장님, 이분은 강재민 씨입니다. 오늘 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건 가짜는 소리. 저놈은 어제 회사에 무단 침입한 불순분자야. 불순분자라 아버지란 분이 3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저와 한도준 회장 사이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특히 한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그의 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한재현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봐라, 한재현. 내가 30년간 누려온 그 모든 것이 원래는 내 것이었다. 너는 내 인생을 훔친 도둑이야. 한재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아버지, 저놈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지요. 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길고 육중한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서류는 정확히 한도준 회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2년 전 릴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도준 회장님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었던 대사였으니까요. 그날 병원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진짜 아들은 버려지고 가짜 아들이 당신의 호적에 올라 지금까지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준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낡은 병원 팔찌를 보고 밤새 뒤척였을 그의 얼굴에 모든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혼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까지도. 고문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병상에 누워 힘겹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그 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오셨어요. 갓 태어난 아기 둘을 바꿔달라고 돈 가방을 주시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장님 아기 팔찌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영상이 꺼지자 한도준 회장의 시선이 제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소매를 걷어 30년간 차고 있던 낡은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플라스틱 한 귀퉁이에 찍힌 아주 작은 흠집. 그 흠집을 본 그의 눈빛이 절망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어제 쓰레기라며 내쫓은 그 거지가 바로 당신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믿지 못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저와 한도준 회장, 그리고 저기 있는 한재현 상무까지 세 사람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지난 30년의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한도준 그룹의 심장부, 그 이사회 한복판에서 저는 제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한도준 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그저 저를 30년간 찾아 헤맸을지도 모를 자신의 진짜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엇갈리기 시작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마치 10년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는 30년의 고통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고 저들에게는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사회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한도준 그룹으로 출근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지만 1층 로비의 푹신한 소파가 제 임시 집무실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하는 직원들은 저를 흘끔거리며 지나갔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회장님 진짜 아들이래.
그럼 한재현 상무는 완전 막장 드라마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회사 전체에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한재현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 멱살이라도 잡을 듯 굴더니 날이 갈수록 그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면 돼? 얼마면 조용히 사라져 줄래? 돈. 당신이 지난 30년간 아버지 밑에서 쓴 돈만 해도 얼마일까? 그 돈이면 고아원 동생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도 남았을 텐데. 헛소리 집어치워. 당신 같은 사기꾼 말은 안 믿어. 사기꾼이라 곧 알게 될 거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내 발밑이 꺼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구나. 그는 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보육원, 다녔던 학교, 심지어 제가 막노동을 했던 공사장까지 찾아다니며 제 흠집을 캐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진짜 아들, 그리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가짜 아들. 여론은 서서히 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제가 살아온 고통의 증거들을 하나씩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찢어진 생활기록부, 심지어 동상으로 발가락 몇 개를 잃을 뻔했던 겨울의 진단서까지. 모든 것은 언론을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감정을 직접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팩트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건조한 사실들 속에서 제 눈물을, 제 고통을 스스로 읽어냈습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아버지, 한도준 회장이었을 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로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층 집무실에서 CCTV를 통해 저를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에 대한 정과 30년간 찾아 헤맨 아들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비서를 통해 제게 최고급 양복과 구두, 그리고 법인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속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진짜 아들로서 빼앗긴 제 자리에 당당히 서고 싶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저녁 늦게까지 로비에 앉아있던 제게 한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몹시 취해 있었습니다. 너 대체 왜 나타난 거야? 내가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아버지도. 회사도, 내 인생도.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 치는 아들의 모습. 그 순간 그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했다고?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는데? 거짓이라도 상관없었어. 난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으니까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을 떠나 처음으로 얻었던 작은 옥탑방에 있었습니다. 온갖 서류와 증거 자료들이 방 안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앉아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품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죠. 그동안은 그저 낡은 베네적 오리와 제 어릴 적 사진 몇 장만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깊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상자 밑바닥에 덧대어진 낡은 천 조각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밑에서 손바닥만 한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어머니가 내게 남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단 말인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고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눈을
제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가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인은 윤예진. 바로 한재현의 어머니이자 한도준 회장의 지금 아내였습니다. 편지는 30년 전 제가 태어난 직후에 제 생모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지. 그래, 맞아. 당신 아들과 내 아들, 내가 바꿨어. 감히 회장님의 씨를 품고 나타나 내 자리를 위협한 대가야. 당신 아들, 지금 내 손에 있어. 평생 얼굴 한번 못 보고 살고 싶지 않다면 이 도시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져.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회장님께 접근할 생각이라면 당신 아들은 2번 다시 살아서 해를 보지 못할 거야.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명심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죽은 듯이 사라져야 해.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렸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원망했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아내 한재현의 어머니 때문이었다니.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저를 살리기 위해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셨던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사셨군요. 그래서 술에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찍 눈을 감으셨군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던 자리에 이름 모를 거대한 슬픔과 새로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도준 회장이 아니라 그의 아내이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악마 윤예진,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한재현까지. 그들은 제 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원수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고이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히든카드였습니다. 단순히 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저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지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내일 이사회에서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한도준 그룹 안주인으로 존경받아 온 한 여인의 추악한 민낯과 그 거짓 위에서 30년간 제왕처럼 군림해온 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서늘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이제 곧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지난번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도준 회장,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윤예진, 하얗게 질린 얼굴의 한재현, 그리고 나, 비극의 주인공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잔인한 진실 게임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금부터 한도준 회장님과 강재민 씨, 그리고 한재현 상무님의 유전자 감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재현의 어머니 윤예진이 애써 태연한 척 찻잔을 들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도준 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서류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한재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났다. 당신들이 30년간 연기에 온 역할놀이가 막을 내릴 시간이야. 고문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도준 회장님과 강재민 씨의 부자 관계 확률은 99.9998%로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혜진의 손에서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도준 회장의 눈이 커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고문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은 한도준 회장님과 한재현 상무님의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
두 분의 부자, 관계 확률은 0%.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럼 진짜 아들이 이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회의실을 덮쳤습니다. 한재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를 선보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30년 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짜 아들을 진짜처럼 속이기 위해 진짜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분이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계시는군요. 윤혜진 여사님, 모든 시선이 윤혜진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저와 제가 든 편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아니, 한 회장님은 아직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재현 상무가 왜 회장님의 아들이 아닌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바꿨다는 내용,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내용까지. 윤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문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이번 유전자 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재현 상무와 윤혜진 여사님의 유전자도 대조해 보았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윤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재현 상무는 윤혜진 여사님의 친자도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한도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 역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고?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때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의 한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한도준 회장님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 구석에 서 있던 늙은 운전기사 김 기사를 향했습니다. 30년간 한도준 회장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제 진짜 아버지십니다. 배신. 그것은 DNA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와 부하 직원이 한도준 회장을 완벽하게 속여왔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아들을 가진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도준 회장의 눈에 핏발이 서더니 그대로 의자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의사 불러, 빨리. 한도준 회장이 쓰러지자 이사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의 한복판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제 심장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고 마침내 진실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통쾌한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파멸하는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던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가고 30년간 형제인 줄 알았던 남자는 한순간에 운전기사의 아들로 전락했으며 모든 것을 계획한 악녀는 너큰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원했던 건가? 내가 정말 바란 것이 이런 풍경이었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성터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지독한 공허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버지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덤덤하게 전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으며 그토록 원망하고 증오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를 미워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길, 아들아 하고 불러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마저 영영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회장은 생사를 오가고 후계자는 출생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그룹의 안주인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주범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경쟁사들은 이때다 싶어 경영권까지 위협해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텅 빈 아버지의 집무실을 지켰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 복잡하게 얽힌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30년의 고통을 안겨준 원수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제 아버지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마른 입술을 힘겹게 달싹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30년 전 내 엄마가 널 데리고 사라졌을 때 난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윤혜진. 그 여자가 모든 걸 막았더구나.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나비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아예 아들을 가져본 적도 없는 등신이었어. 30년간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사라진 자리에 이름 모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재민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애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걸어 잠갔던 빗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30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또 한 명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한재현도 우리 모두가 이 잔인한 운명 앞에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무했고 진실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무너진 성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아버지의 병실을 나온 뒤 저는 곧장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상자 안에 낡은 베네처 고리와 사진들을 모두 쏟아내자 상자 맨 밑바닥, 닳고 다른 나무판 밑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윤혜진의 협박 편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찍힌 낡은 신문 조각들,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작은 광고가 빼곡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실종 날짜, 특징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사설 탐정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수십 장의 보고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박미숙 추정 인물, 부산에서 목격, 대구 일대 탐문 결과, 선거 없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절박함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연락을 피하고 또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참아버리지 못해 그가 나를 찾고 있다는 증거들을 몰래 모아두셨던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로 나를 찾고 있었군요. 30년 내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도준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한도준 회장은 병상에 있었고 저는 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눈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제 저희 말 한마디에 이 거대한 그룹의 새 주인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주주들은 당연히 제가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맨 뒷좌석,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재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채 숨어있는 그를 저는 일부러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그룹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도준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받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 자리를 대신했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짜였을지 몰라도 그가 그룹을 위해 바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까지 가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선이 정확히 한재현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아주 작은 의아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그 무게는 결코 핏줄 하나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제 대신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한도준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이제는 제가 함께 지고자 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한도준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한재현 상무를 추천합니다. 뭐라고? 미쳤어. 회의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문 변호사마저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복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음으로써 그들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또 동시에 구원하는 것.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향해 그리고 한재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그의 형이 되어 그의 곁에서 그를 돕겠습니다. 가짜 동생이 아니라 진짜 형으로서 말입니다. 그 순간 한재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을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그는 저를 향해 그리고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 자리는 당연히 형님의 것입니다. 형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거대한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형님의 인생을 훔친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남은 인생을 바쳐 형님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동생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가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증오와 갈등, 원망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는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3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진짜 형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재현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도준 그룹의 무너진 성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주주총회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한도준 그룹 역시 기적처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재현이가 공동 대표이사직을 맡았고 세상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의 동행을 흥미롭게 또 때로는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돌아설 때는 서로의 등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물러나 평생 처음으로 평범한 노인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저와 재현이를 불러 함께 낚시를 가거나 허름한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던 윤혜진 여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남자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이는 한 달에 한 번 묵묵히 그녀를 찾아가 멀리서 얼굴만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재현이가 선택한 자신만의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아버지였던 김 기사님은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과수원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재현이는 작은 저수지가 보이는 낚시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찌는 미동도 없었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비린내 섞인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우리 곁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툭 하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오늘이었지. 내 엄마가 너를 낳은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제게 생일이란 그저 1년에 한 번 특식이 나오는 날에 불과했으니까요. 미역국은 먹었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재현이가 주섬주섬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 아니 윤 여사님께 전화해서 끓이는 법 물어보고 직접 한번 해봤어. 형, 맛은 보장 못해. 재현이가 내민 보온병 뚜껑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툴게 끓인 티가 역력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짭짤한 국물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넘어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짜다. 이놈아. 제 퉁명스러운 말에 재현이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 아버지는 그런 우리 둘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반드시 피로만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서툰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빈 낚싯대를 들어 힘껏 허공을 향해 던졌습니다. 낚싯줄이 핑 소리를 내며 멀리 날아가 수면 위로 동그란 파문을 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당신의 아들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원망과 증오로 가득했던 제 가슴에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사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의 원망이 녹아내린 오늘, 저는 비로소 당신의 진짜 아들이,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비친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